20년간 복수를 준비했는데 저는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집을 나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요. 그날이 지금도 생생해요. 1992년 11월 15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화요일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시는 어머니 모습이 보였을 텐데 엄마! 하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안방 문을 열어보니 옷장이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어머니 화장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그때 5살이었던 동생 수진이가 제 옆에서 오빠 엄마 어디 갔어? 하고 물었는데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셨어요. 아빠, 엄마는?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엄마는 멀리 갔다. 다시 안 온다. 그게 전부였어요. 왜 가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언제 돌아오시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이웃들을 통해 알게 된 건데 어머니가 집안의 모든 현금과 적금 통장을 들고 나가셨다는 거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으로 받은 돈까지 모두요. 그때부터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술을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동생과 저는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무엇보다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 집은 엄마가 가출했다더라. 애들까지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같은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부끄럽고 억울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가셨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자식들보다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경찰이 되었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왜 가셨는지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서 혼자 이곳저곳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경찰서도 가봤는데 그때 한 형사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비록 실종신고는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크면 내가 직접 찾아봐라. 경찰이 되면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경찰이 되어 처음엔 정말로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실종자 명단을 뒤지고 신원불명 시신 목록도 확인해 봤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어머니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찾고 싶다는 마음보다 찾아서 뭐 하겠어? 어차피 우리를 버린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경찰 생활 15년, 강력계에서 10년을 보냈어요. 수많은 시신을 받고 수많은 유가족들을 만났어요. 2025년 3월 15일 밤 11시 30분. 평범한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2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검실에서 긴급히 신원 확인을 요청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60대 여성, 신원불명, 외상은 없지만 사인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죠. 시체 보관함에서 꺼낸 시신은 흰 시트로 덮여 있었어요. 60대 여성으로 추정되고요.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의관님이 시트를 걷어올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창백하게 굳은 얼굴, 움푹 파인 눈가, 깊게 패인 주름. 33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였지만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 그 말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이 떨렸어요. 15년간 수많은 시신을 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피해자의 이름은 정금선, 1960년생. 어머니의 생년과 같았어요. 현장은 참담했어요. 반지하의 작은 원룸, 창문도 없는 단칸방이었어요. 습기 때문인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방 안을 살펴보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바닥에 깔린 얇은 매트, 세탁조차 되지 않은 옷들, 구석에 쌓인 빈 라면 봉지들.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살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형사님, 이걸 보세요. 후배 민호가 책상 서랍을 열며 말했어요. 그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어린 저 그리고 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5살 때쯤 찍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양쪽으로 끼고 계시고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가족 사진 같은데요? 민호의 말에 저는 겨우 그런 것 같네라고 대답했어요. 감식반에서 발견한 편지도 충격이었어요. 협박성 내용이었죠. 돈 갚아라.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누군가 어머니를 끝까지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본청에서 신원 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정금선이라는 이름은 20년 전에 개명한 이름이었고 원래 이름은 이정선. 틀림없이 제 어머니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주민등록 이력이었어요. 지난 20년간 주소가 17번이나 바뀌었고 그중 몇 년은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어요. 마치 누군가로부터 계속 도망 다니신 것 같았어요. 형사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민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최근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이분 집 근처 CCTV에서 계속 발견돼요. 조회한 사람의 이름은 강태식 42세 남성이었어요. 강태식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보니 더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어요. 무직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과거에 폭행으로 2번 입건된 기록이 있었어요. 현장 주변 탐문을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피해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사시는 70대 할머니가 문을 조금 열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고, 그 불쌍한 사람. 참 딱했지. 워낙 조용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시고. 근데 한 달 전쯤인가 어떤 남자가 와서 큰 소리로 싸우더라.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어. 성질도 더럽고 돈 갚으라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다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뜸 들이시더니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말이야. 그 사람 참 불쌍했어. 밤마다 울더라고. 벽이 얇아서 다 들려.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들어보니 사람 우는 소리더라고. 수연아, 수진아. 이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밤마다 그러더라고.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3년 동안 어머니는 저희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매일 밤 그러셨나요? 응,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 심했어. 그 남자가 와서 협박한 다음부터는 거의 매일 밤 울음소리가 들렸지. 그날 오후 법의관님으로부터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목 부위와 팔목에서 타인에 의한 압박 흔적도 발견되었어요. 질식사입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죽인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지금 70세, 혼자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몇 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계시고 최근에는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세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아버지, 정말 모르셨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옛날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 상대방한테 받을 보상금이 꽤 됐는데 그 돈을 받기 전에 급한 일이 생겼어. 내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 생활비도 없는데 수술비가 급히 필요했어. 그래서 사채에서 돈을 빌렸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드셨어요. 처음엔 괜찮았어. 보상금 받으면 바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보상금 받는 게 계속 지연됐어.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 그래서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엄마는 자기가 직접 사채업자를 만나서 사정해 보겠다고 했어. 그 위험한 일을 혼자 떠안겠다고.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내가 말렸어. 위험하다고,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근데 내 엄마가 그러더라고. 당신이 가면 또 폭력을 당할 수도 있어. 나는 여자니까 좀 더 안전할 거야 라고. 그럼 어머니는 우리를 지키려고 간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됐어. 며칠 기다려도 소식이 없더라고.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친정에도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야. 몇 달 뒤에 그 사채업자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 엄마가 가져간 돈이 그들에게는 너무 큰 타격이었나 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 사채업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 엄마가 한 번에 큰 돈을 빌려가니까 자금 회전이 안 된 거야. 그래서요? 결국 그 사람이 파산하고 나중에는 자살했다는 소식도 들었어.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그 일 때문에 도망 다니셨을 거야. 그 사채업자 가족들이 복수하려고 했을 테니까. 33년간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거였어요. 강태식의 아버지는 강문수는 1995년에 사업 실패로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강태식은 그때 13살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후 혼자서 자랐고 평생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던 거죠.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발견한 것들은 소름 끼쳤어요.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20년간 어머니의 주소 변경 내역, 사진들, 심지어 어머니가 다니던 병원 정보까지. 일기장도 있었어요. 오늘도 그 여자를 찾았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꼭 복수해드릴게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20년간 쌓인 원망이 일기장 가득 적혀 있었어요. 강태식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는 어머니의 집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강태식은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정금선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우리 가족이 망했다고. 차 안에서 그는 계속 30년간 품어온 원망을 쏟아냈어요. 13살 때 아버지를 잃고 혼자서 살아야 했어. 보육원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건 내 아버지가 불법 사채업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 여자가 한 번에 그 큰 돈을 빌려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거야. 처음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우연히 20년 전에 길에서 마주쳤지. 나이는 들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 그래서 따라갔지. 어디 사는지 확인하고 그 뒤로 계속 감시했어. 이사 가면 또 찾아내고 또 이사 가면 또 찾아내고. 왜 바로 해치지 않았어? 고통을 주고 싶었거든. 단번에 죽이면 너무 쉬운 거잖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도망 다니게 만들고. 그게 더 큰 벌이라고 생각했어. 3일 전 밤에 뭘 했는지 말해봐. 그 여자 집에 갔지. 마지막 경고를 하러. 마지막 경고. 돈을 갚으라고. 이자까지 합쳐서 10억 원. 못 갚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웃더라고. 웃었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거야.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 죽는 것도 무섭지 않다고. 강태식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 20년간 복수를 준비했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니까. 그래서 죽인 거야? 그래서 목을 조른 거야? 응. 그 여자가 마지막에 뭔가 중얼거리더라고. 뭐라고? 수연아, 수진아. 미안해. 그런 말. 며칠 후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베개 밑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연아,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수연아,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희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어서. 너희들이 엄마를 얼마나 원망할지 알고 있어. 하지만 엄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까지 해칠 수도 있다고 협박했거든. 엄마 혼자 모든 걸 떠안는 게 너희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20년이 넘게 너희들을 볼 수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지켜봤어. 수연이가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수진이가 예쁜 신부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는 이제 너무 지쳤어. 계속 도망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더구나. 그 사람이 계속 따라와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들을 원망하지는 않을 거야. 엄마가 선택한 길이니까.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 엄마는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언젠가 너희가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엄마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았단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건강해. 그리고 행복해. 엄마가 편지 끝부분의 글씨는 흐릿했어요. 눈물 때문인 것 같았어요. 33년간 원망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우리를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였어요. 며칠 뒤 어머니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어요. 장례식 전날 밤 저는 혼자 빈소에 남았어요.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엄마, 수연이에요. 33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평온해 보이셨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평생 원망했던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죠? 엄마, 매일 밤 제 이름을 부르셨다면서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라도 말씀드릴게요. 사랑해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찾지 못해서, 오해해서 33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3월 20일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시골 묘지로 향하는 길,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은 날씨였어요. 할머니 묘 옆에 어머니를 모셨어요. 이제 할머니와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정선아, 이제 편히 쉬어라. 아버지가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장례를 치른 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신문 스크랩이 있었어요. 제가 사건을 해결했다는 기사들을 모아놓으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어요. 오빠, 엄마가 우리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구나. 그러게, 우리는 정말 모르고 살았어. 그 일이 있은 후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고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특히 유가족들을 만날 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어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혼자 어머니 무덤을 찾았어요. 엄마, 제가 이제 정말로 엄마를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라는 게 맞는 말인가 싶네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용서받아야 할 것 같아요. 33년 동안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어머니와 대화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일어서려는데 바람결에 하얀 나비가 날아 어머니 무덤 위에 잠깐 앉았다가 다시 날아갔어요. 저는 많이 변했어요. 33년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망과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가끔씩 그때 좀 더 노력해서 찾았다면 이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3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희 곁에 있다는 것을. 가족과 갈등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용서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저처럼 33년이나 기다리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남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건강해. 그리고 행복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이제야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야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어서요.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용서도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너무 늦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